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 며느리는 아들이 죽은 후 저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유언장 낭독 자리에서 며느리는 비웃으며 말했죠. 길거리 인생을 즐겨보세요. 제가 어머님께는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도록 손을 썼거든요. 하지만 그때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한 가지 조항이 더 있습니다. 그가 제 재산을 발표했을 때 며느리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어느 나라에서 몇 살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편안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들의 장례식 다음 날, 며느리는 이제 집이 자기 것이라며 냉정하고 무미건조하게 저를 문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유언장 낭독 자리에서는 제가 길거리에서 살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듯 대놓고 웃었죠. 하지만 그날이 오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평범한 화요일 새벽 3시 17분에 시작되었습니다. 전화벨이 정적을 갈랐고 아들 민준이의 목소리가 쉬고 다급하게 들려오다 말끝을 흐렸습니다. 엄마, 뭔가 이상해요. 가슴이, 전화는 끊겼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리고 택시를 잡고 응급실 접수처 직원이 상황을 아는 사람을 찾는 동안 모든 일은 이미 벌어져 있었습니다. 지친 눈을 한 젊은 의사가 훈련된 듯한 평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광범위한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응급처치를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마치 어떤 형식을 확인하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귀에는 단 한 가지만 들렸습니다. 제 45살 먹은 아들에게는 이제 현관의 코트도 부엌의 찻잔도 추운 날 목도리를 하라는 제 조언도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 며느리 수지는 충격인지 공허함인지 모를 그림자가 드리운 얼굴로 단정하고 침착하게 옆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시선을 돌렸을 때 저는 순간 그녀의 눈빛에서 안도감과 비슷한 무언가를 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즉시 그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이러면 안 돼. 슬픔은 각자 다른 법이니까 남의 마음을 함부로 재단할 수는 없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제 목소리조차 낯설게 느껴지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수지는 마치 어떤 역할을 맡은 사람처럼 어깨를 폈습니다. 이제 현실을 마주해야죠. 그녀는 거의 업무적인 말투로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이제 없고 결정은 제게 달렸어요. 우리는 결코 가깝지 않았지만 우리 사이에는 항상 민준이가 있었습니다. 그 애가 우리를 이어주고 갈등을 무마했죠. 이제 그 다리가 사라지자 저는 예전에 애써 외면했던 우리 사이의 깊은 균열을 처음으로 똑똑히 느꼈습니다. 물론이지, 아가. 저는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으며 말했습니다. 힘내렴, 우리가 함께 이겨내야지. 그녀는 거의 눈에 띄지 않게 반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두고 보죠. 그 후 힘든 사흘이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전화통화, 장례식장, 서류 작업, 장례 지도사와의 상담. 저는 돈을 보태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어쨌든 제 유일한 자식이었으니까요. 수지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반복했습니다. 제가 아내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길 원했는지 제가 알아요. 저는 약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가정을 존중하고 제 힘이 작별 인사를 하는데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물러났습니다. 저는 추도사 원고를 앞에 두고 앉아 줄을 긋고 구기고 종이를 밀쳐냈다가 다시 펜을 잡았습니다. 친척들에게 전화를 걸어 그들의 침묵을 견디고 제 아들이 살아 숨쉬는 다른 사람들의 추억을 들었습니다. 회색 점퍼를 입은 10대 소년으로 불타는 눈을 한 젊은 엔지니어로 67회를 살며 부모님과 남편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빈집에 정적이 주는 무게를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식의 장례는 공기가 더 무겁고 시간이 일부러 더디게 가는 듯한 특별하고도 깊은 어둠이었습니다. 발인 전날 밤
저는 한때 민준이의 방이었던 곳에 혼자 남았습니다. 서랍장 위에는 졸업식, 결혼식, 조카를 안고 있던 작년 겨울의 사진들이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사진들을 들여다보다가 저는 문득 이 사진들에서 몇 년째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바로 우리 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함께 찍은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누가 언제 그 사진들을 선반에서 치웠을까요? 저는 얼마나 많이 그 옆을 지나치면서도 빈자리를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틈으로 수진이 나타났습니다. 평온한 얼굴, 침착하고 거의 계산적인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녀는 말하고는 비싼 향수 냄새에 옅은 흔적만 남긴 채 복도로 사라졌습니다. 장례식은 흠잡을 데 없이 아름답게 치러졌습니다. 절제되고 품이 있는 꽃들, 민준이가 좋아했던 시끄럽지 않은 음악, 짧고 따뜻한 추도사. 사람들이 다가와 제 손을 잡고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수지는 완벽하게 처신했습니다. 검은 원피스, 단정한 화장, 꼿꼿한 허리. 그러면서도 저는 힘내세요. 필요하면 전화 주세요. 같은 말들 사이로 그녀가 인생은 계속돼요. 새로운 장을 열어야죠. 같은 말을 끼워 넣는 것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집부엌에는 간단한 음식이 차려져 있었고, 거실에서는 누군가 조용히 기도를 하고 다른 누군가는 외투를 정리하는 것을 돕고 있었습니다. 제가 조의를 받고 있을 때 창가 화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진이 여동생에게 목소리를 낮추려 했으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보험금이면 몇 년치 주택담보대출은 막을 수 있을 거야. 쓸데없는 지출만 없으면 말이지. 여동생이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어디로 가시는데? 수지는 짧고 신경질적으로 웃었습니다. 그건 이제 내 문제가 아니지. 어른인데 알아서 하시겠지. 제 속이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저는 제 아파트를 팔아 그들의 주택 계약금을 보태준 후 2년 동안 그들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더 작고 조용한 곳을 찾을 때까지만 잠시 머무는 것이라고 장담했죠. 그 시간은 길어졌고 저는 그들의 집에 익숙해져 요리를 하고 화초를 돌보고 늦은 밤 저녁 식사와 함께 민준이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결국 이곳에서 불필요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어머님, 수진이 갑자기 제 옆에 나타났습니다. 미소는 완벽했고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부엌일 좀 도와주시겠어요? 의논할 게 좀 있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포옹을 안도하며 받아들이고 등 뒤로 속삭임과 발소리를 남겨둔 채 부엌에서 그녀는 문을 닫고 제게 휙 돌아섰습니다.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녀는 평탄하고 사무적인 어조로 시작했습니다. 이 집은 민준 씨 명의였으니 이제 제 소유예요. 저는 평온이 필요해요. 복잡한 일 없이요. 복잡한 일이라니? 저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쓰며 물었습니다. 어머님이 여기 사시는 거요. 그녀는 존댓말도 반말도 아닌 이상하고 차가운 중간 지점을 유지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요. 사생활이 필요해요. 수진아, 네가 힘들다는 거 알아. 저는 천천히 한마디 한마디 힘주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안 돼요. 그녀는 손바닥을 들어 올렸습니다. 전 결정했어요. 내일 저녁까지 시간을 드릴게요. 짐 싸기엔 충분할 거예요.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한때 저를 수줍지만 진심으로 어머니라고 불렀던 그 아가씨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민준이가 청혼했을 때 행복에 겨워 울었던, 제가 열이 나서 누워있을 때 차를 가져다 주었던 그 사람을. 그녀는 없었습니다. 제 앞에는 오래전부터 모든 계획을 세워둔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럼 내가 어디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저는
거의 속삭이듯 조용히 물었습니다. 수지는 회의에서 안건과 관련 없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처럼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어른이시잖아요, 어머님. 알아서 하시겠죠. 순간 관자놀이가 너무 세게 뛰어서 테이블 가장자리를 손으로 짚어야 했습니다. 저는 제 짐 상자들을 상상했습니다. 여행 가방 2개, 아직 선반에서 사라지지 않은 사진들, 그리고 어디서 보내든 길고 추울 그 밤을. 민준이는 이걸 원치 않았을 거야. 저는 말하고 나서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는지 바로 깨달았습니다. 민준 씨는 이제 없어요. 그녀는 무뚝뚝하고 아주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이걸 빨리 받아들일수록 모두에게 좋아요. 그 말은 스위치를 내리듯 저를 완전한 정적 속에 남겨두었습니다. 문 밖에서는 누군가 쟁반에 찻잔을 올렸고 누군가는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서는 누군가 힘내세요라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한 사람, 제 아들이자 그녀의 남편으로 엮인 여자와 마주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운 닭고기와 허브 냄새가 나는 이 부엌에서 제 인생 전체가 방금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일 저녁까지예요. 수지는 이미 수첩에 적어 넣는 듯 차분하게 반복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리라 믿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침이 오면 사과를 받을 수 있으리라. 슬픔이 녹아 양심의 자리를 내어주리라. 누군가 전화해서 필요한 만큼 머무세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라고 말해주리라 희망했습니다. 아직 제 앞에는 변호사와 유언장, 민준이의 편지, 그리고 사무실에서 만날 낯선 미소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 미소는 마침내 왜 집에서 우리 사진들이 사라졌는지 설명해 줄 것이었습니다. 아침의 집은 놀랍도록 조용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고 모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척하는 것 같았습니다. 금방이라도 모두 돌아와 모든 것이 예전처럼 될 것만 같았죠.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천천히 거의 의식을 치르듯 제 인생을 여행 가방에 담았습니다. 원피스들, 제가 뜬 카디건들, 민준이가 질색하면서도 가장 추운 날, 저를 위해 입어주었던 낡은 양모 목도리, 선반에서 미처 사라지지 않은 사진 액자 2개, 서류철, 그리고 인터넷이 없던 시절 손으로 옮겨 적은 요리법들. 67년의 세월이 4개의 여행 가방과 2개의 상자에 담겼고 그 사실에 눈물이 터져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더 차분해졌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전장의 병사처럼 정오쯤 되자 저는 챙길 수 있는 모든 것을 챙겼고 마지막 순간에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의 목록을 제 자신을 위해 책상 위에 남겨두었습니다. 충전기, 약, 안경, 신분증, 몇 번이고 어리석은 어린애 같은 희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지금 문이 활짝 열릴 거야. 수진이가 그 철갑 같은 자세를 풀고 들어와서 말하겠지.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정신 나간 소리를 했어요. 필요한 만큼 머무세요. 하지만 문은 침묵했습니다. 벽 너머에서는 그릇 정리하는 소리가 바스락거렸고 아래층에서는 누군가 열쇠를 짤랑거렸습니다. 집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직 우리 둘, 민준이와 저만 빼고 약속된 대로 저녁 6시 정각에 수진이 문가에 나타났습니다. 팔짱을 낀 채 흠잡을 데 없이 세수하고 마른 얼굴로 시간 됐어요, 어머님. 그녀가 말했고 그 시간이라는 단어는 회의에서 책상을 내리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몇 분만 더 줘. 저는 마지막 여행 가방의 지퍼를 잠그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녀는 도움의 기색이라곤 전혀 없이 그저 과정을 서두르고 싶은 마음만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3번에 걸쳐 차까지 짐을 날랐습니다. 여행 가방 2개와 상자 하나, 그리고 또 다른 상자 하나, 그리고 스카프로 소중하게 묶은 서류 가방. 우리는 말없이 계단을 내려갔고 발소리가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집이 우리 소리를 듣고 기억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 인생을 트렁크에 싣는지, 내가 마지막으로 침실 창문을 돌아보는지. 그 창가에는
아침마다 물 한 잔과 귀퉁이가 접힌 책이 놓여 있곤 했습니다. 차 앞에서 저는 결국 멈춰 섰습니다. 싸우거나 따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 한 번 중요한 말을 하기 위해 그녀에게 돌아섰습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네 미움을 샀는지 모르겠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말실수를 했다면 용서해다오. 뭘 고치면 될지 말해주면 노력할게. 수지는 눈빛 하나 부드러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냥 제 집에, 제 인생에, 제 공간에 계셨을 뿐이에요. 민준 씨는 어머님을 동정했지만 저는 아니에요. 꾸밈없는 솔직함은 찬물 샤워 같았습니다. 불쾌하지만 정신이 번쩍 들게 하죠. 알겠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럼 유원장 낭독은 있을 거니? 내가 거기 가야 할까? 민준 씨가 어머님께 뭘 남겨드렸을 리가 있나요? 그녀는 진심으로 놀란 듯 되물었습니다. 어머님은 아내도 아니고 우리 생활비에 한 번도 보태신 적 없잖아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기뻐서가 아니라 진실처럼 들리는 거짓말을 들었을 때 느끼는 그 특별한 아이러니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제 작은 아파트를 팔아 건넨 계약금은 그녀의 입에서는 쉽게 한 번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런 순간에 다투는 것은 눈에게 녹으라고 소리치는 것처럼 무의미했습니다. 물론이지, 제가 말했습니다. 괜한 질문이었구나. 저는 운전석에 앉아 창문을 내렸습니다. 5월에는 라일락 향이, 9월에는 낙엽 타는 냄새가 나던 이 마당의 공기를 한 번 더 들이마시고 싶었습니다. 수지는 길 위에 서서 한 발짝도 앞으로나 뒤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명령을 받은 보초처럼. 안녕, 저는 그녀가 아닌 제 자신에게 말하고 열쇠를 돌렸습니다. 고속도로변의 모텔은 모든 고속도로변의 모텔과 같았습니다. 지나치게 하얀 시트, 과도하게 풍기는 세정제 냄새, 낯선 목소리로 말하는 텔레비전, 그리고 하늘과 도로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창문. 저는 여행 가방을 들여놓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거울 속에서 오랫동안 함께 살았지만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는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 여자 안에는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과부, 어머니, 주소 없는 사람, 그리고 한마디로 쉽게 정의되는 그 불필요한 존재. 저는 약을 정리하고 커피포트를 켜고 그날의 지출을 수첩에 적었습니다. 심장이 타들어가도 버릴 수 없는 습관이었죠. 다음 계획은 집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화려한 아파트가 아니라 연금과 얼마 안 되는 교직 수당으로 감당할 수 있고 엘리베이터가 작동하며 근처에 가게가 있는 소박한 곳 찾을 수 있을 거야. 저는 소리내어 말하고는 마치 민준이가 옆에서 찾을 수 있어요. 엄마라고 고개를 끄덕이는 듯한 그 우리라는 말의 확신에 스스로 놀랐습니다. 첫날 밤이 지났습니다. 큰 상실 뒤에 첫날 밤은 어떻게 지나갈까요? 오랫동안 천장을 바라보다가 잠시 잠에 빠졌다가 제 한숨 소리에 놀라 깨고는 아무도 깨울 필요 없고 아침을 차릴 필요 없는 아침이 앞으로 얼마나 많을지 다시 세어봅니다. 아침은 삐걱거리는 커피포트와 로비의 종이컵 커피, 그리고 펜 끝으로 원룸, 저렴, 중개인 없음, 노인 환영이라는 광고에 표시하는 수첩과 함께 왔습니다. 낮 시간은 인터넷 사이트와 전화 통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일시적이며 그 일시적임에도 끝이 있으니 그저 버텨내야 한다는 생각들 사이에서 지나갔습니다. 주가 지나면서 저는 이 리듬에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는 전화와 집 보기, 낮에는 방으로 돌아오기, 저녁에는 잠들기 위한 노력. 낡은 녹음기처럼 머릿속에서는 민준이에게 미처 하지 못한 말들과 장례식 날 부엌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말할 기회가 있었다면 수진이에게 했을 말들이 맴돌았습니다. 때로는 어제보다 숨을 조금 더 깊게 쉬는 것 같았습니다. 살아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공기가 더 무겁게 느껴졌지만 그 무거운 공기를 뚫고도 고집스럽고 거의 어린애 같은 느낌이 피어올랐습니다. 민준이는
모든 것을 예상했을 거야. 그는 어릴 때부터 배낭에 만약을 대비해 건전지와 구급상자를 챙겨 다니던 아이였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 봐서요. 만약 그가 저보다 먼저 무언가를 짐작할 수 있었다면 어쩌면 지금도 그럴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혔다가 곧바로 생각을 끊었습니다. 상상하지 말자, 꾸며내지 말자, 운명을 재촉하지 말자. 2주 후 제가 또다시 빗둘게 인쇄된 광고지 뭉치를 들고 방으로 돌아와 월말까지 모텔비와 임대 보증금이 충분할지 확인하고 있을 때 탁자 위에서 전화기가 반짝였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가죽 서류철과 조용한 벽시계가 있는 사무실처럼 차분한 시내 번호. 저는 왠지 모르게 이 전화가 위로나 임대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수화기를 들자 정중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중요한 것을 낭독하는데 익숙한 사람들의 그 공식적인 어조로. 그는 자신의 이름과 직책을 말한 뒤 제가 등을 꼿꼿이 펴고 지출 수첩 위에 손을 올려 마치 그것이 제 버팀목인 양집게 만든 단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어머님의 참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는 모든 말이 제자리에 있는 사람들처럼 차분하게 전화했습니다. 자신을 민준이의 일을 담당했던 변호사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제 숨을 먹게 한 그 짧은 문장. 저는 평범한 모텔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어머님의 참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화요일 오후 2시입니다. 저는 왜인지 모르게 되물었습니다. 죄송하지만 혹시 착오가 아닐까요? 수진이는 제가 거기 갈 일이 없다고 확신하던데요. 저는 고인의 뜻에 명시된 내용만을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짜증내는 기색 없이 대답했습니다. 유언장에 어머님 성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신분증과 사망진단서를 가지고 오십시오. 통화 종료음은 짧고 사무적이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전화기를 귀에 대고 있었습니다. 마치 전화기가 이미 말한 것 이상으로 모든 것을 설명해 줄 것처럼 저는 헛된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소박한 것들을 상상했습니다. 아버지의 시계, 가족 앨범, 편지. 민준이는 긴 대화 대신 종이에 바르고 필요한 말을 남기는 성격이었으니까요. 수첩에 화요일, 변호사라고 적고 비용을 계산했습니다. 모텔비는 주말까지 충분했고 그 후에는 노인을 꺼리지 않고 황무지 전망이라고 가격을 올리지 않는 그 원룸 주인들과 어떻게든 협상하면 될 것이었습니다. 광고 2군데에 전화했고 익숙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내일 다시 전화 주세요. 기운이 빠지지 않기 위해 원피스를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관공서에 갈 때 입는 바로 그 옷. 수수하고 어두운 색에 불필요한 단추도 말도 없는 옷. 화요일 저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 차 안에서 15분간의 정적을 가졌습니다. 사무실 건물 주차장에는 BMW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그 차에서 수진이가 내렸습니다. 잡지 화보처럼 검은 옷차림이었습니다. 얇은 벨트, 반듯한 구두, 서류철 하나 넣기에는 너무 큰 가방. 그녀 옆에는 비싼 정장을 입은 남자가 주위를 둘러보지도 않고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빠르게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옆모습만 보고 알아챘습니다. 그녀의 오빠 민혁이었습니다. 단정하고 침착하며 나중에 이용하기 위해 남의 말을 받아 적는 사람들의 바로 그 몸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기실에서는 종이와 옅은 커피 냄새가 났습니다. 안내 데스크의 직원이 눈을 들어 우리 둘에게 똑같이 정중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민준 씨 유언장 낭독 때문에 왔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수진이는 마치 온 공기를 자신이 다 막을 수 있다는 듯 제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직원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실례지만 어느 분이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수진이 짧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내입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입니다. 민혁이 여동생에게 몸을 기울여 무언가 속삭였고 그들은
일부러 다른 줄의 의자를 차지하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우스꽝스러웠지만 저는 그들이 아니라 변호사 사무실의 벽시계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똑같은 시계, 장식 없이 엄격한, 그리고 그 시계들이 어떻게 아무도 재촉하거나 지체시키지 않으면서 허공 속에서 째깍거리는지를. 정확히 이 시에 사무실 문이 활짝 열리고 우리는 안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최진우 변호사는 부드러운 눈빛이 명확하게 말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드문 사람이었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 얇은 테 안경, 그리고 그 위에 깔끔하게 쌓인 서류철들이 놓인 떡갈나무 책상. 우리의 어떤 감정도 종이에 번지지 않도록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그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고인의 뜻은 집행되어야 합니다. 유언장 내용을 알려드린 후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차분하게 시작했고, 저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것들이 열거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집, 차, 은행 계좌, 부부의 저축. 수지는 마치 거울 앞에서 이 장면을 연습한 사람처럼 말에 맞춰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똑바로 앉아 있었습니다. 때때로 그녀는 제게 빠른 시선을 던졌습니다. 악의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감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녀의 이름 옆에 체크 표시를 했고 이제 편히 숨 쉴 수 있다는 듯이 저는 무릎 위에 손을 모으고 말없이 앉아 이 모든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것을 아내에게. 항목별 회계 처리. 인생은 제 갈 길을 가는 법. 남의 결혼 생활이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제가 논쟁할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할 일은 끝까지 듣고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무언가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잠시의 정적이 전보다 길어졌고 목소리는 반톤 낮아졌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말하고 우리를 쳐다보았습니다. 최근인 2월 15일에 고인께서 추가하신 특별 조항이 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멈추고 사소한 것 하나 놓치지 않으려는 사람들처럼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민혁은 휴대폰 입력을 멈추고 수첩에 펜을 놓은 채 시선을 들었습니다. 저는 제 안에서 오래된 스위치, 민준이의 그 만약을 대비해서 스위치가 딸깍하고 켜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첫눈이 내리기 전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아직 가을인데도 벌써 으슬으슬했습니다. 변호사는 목을 가다듬고 종이 가장자리를 조심스럽게 편 다음 연극적인 어조 없이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조항에는 은행 개인금고와 수령인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말을 끌지 않고 서류를 펼쳐 감정 없이 낭독해야 할 것들을 읽듯이 차분하게 읽었습니다. 저의 어머니 김은숙 여사께 은행 본점의 3537번 개인금고 내용물에 대한 단독 접근권을 부여하며 그곳에 있는 모든 관련 서류 및 세부 정보도 함께 포함한다. 조건 없이 이행할 것. 사무실 안이 마치 공기가 움직인 듯 더 빽빽해졌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옅은 미소의 실이 끊어졌습니다. 민혁은 처음으로 휴대폰에서 시선을 떼었습니다. 무슨 금고 말이에요? 수진이 너무 날카롭게 물었다가 이내 정신을 차리고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요. 고인의 뜻입니다. 변호사가 부드럽게 반복했습니다. 2월 15일에 증인 입회하에 자필로 서명된 조항입니다. 그것은 상속 재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민혁이 끼어들었습니다. 평탄하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우리는 그 안에 정확히 무엇이 있으며 어떤 근거로 일반 절차에서 제외되었는지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가 보지 못한 내용물에 대해 논할 수는 없습니다. 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제게는 지시 사항만 있습니다. 금고 접근은 오직 김은숙 여사님만 가능합니다. 은행에서 서류를 확인하고 방문을 보장할 겁니다. 법적으로 볼 때
문구는 정확합니다. 수진이 신경질적으로 비웃었습니다. 눈이 번뜩였습니다. 편리하군요. 오직 어머님만이라니. 만약 그 금고에 죄송하지만 값비싼 무언가가 들어있다면요? 이의를 제기할 자유는 있습니다. 변호사가 평정을 유지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조항은 빈틈없이 작성되었고 날짜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겠죠. 결과는 장담할 수 없지만요. 그는 맨 위 서류철을 밀어내고 더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오랫동안 방문하지 않은 별장의 열쇠를 놓듯 두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제 앞에 놓았습니다. 여기 은행 양식, 안내문, 그리고 열쇠가 있습니다. 신분증과 사망진단서가 필요하실 겁니다. 보통 은행 준비 기간은 영업일 기준 3일이 걸립니다. 완료되는 대로 지점에서 연락드릴 겁니다. 동반자 없이 단독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저는 바로 손대지 않고 그저 하얀 종이를 바라보며 민준이가 여기서도 만약을 대비해서라는 자신의 신조에 충실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의 한마디가 어떻게 주소 없는 여자를 과제와 기한과 방향이 있는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지 생각했습니다. 수진이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최 변호사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은행 방침과 유언장의 직접적인 문구에 따릅니다. 우리는 가족이에요. 그녀는 거의 속삭였습니다. 유언장에는 특정 성명과 이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가 서류에 적힌 대로 반복했습니다. 이 조항에는 가족 관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혁이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저희는 이의를 제기하고 서면을 준비하겠습니다. 물론입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지받으셨다고 기록해두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법적인 틀 안에서 논의하도록 하죠. 그는 남은 형식적인 절차를 마저 읽고 몇 군데 서명을 요청한 뒤 서류철을 닫았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일어서서 봉투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고 나서야 작고 차가운 금속 열쇠를 손에 쥐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한번 보고도 기억에 남는 숫자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수진도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그녀를 대신하듯 짜증스럽게 삐걱거렸습니다. 대기실에서 직원이 우리에게 코트를 건네며 힘내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간단한 말이 지금은 다른 어떤 위로보다 더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말하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무광유리 벽이 우리 세 사람, 나와 수진, 그리고 민혁을 수족관처럼 비추고 있었습니다. 각자 자신의 구석에서 입 밖으로 내지 못할 생각을 품은 채 밖의 공기는 신선했고 아직 눈이 다 녹지 않았지만 이미 봄 기운이 완연한 습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집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머리를 따라잡을 시간을 주기 위해 천천히 차로 걸어갔습니다. 차, 문 바로 앞에서 수진이가 오빠 없이 혼자. 그래서 다른 모습으로 저를 따라잡았습니다. 어머님, 그녀가 약간 쉰 목소리로 조용히 불렀습니다. 우리 어른스럽게 행동해요. 그 안에 뭐가 있든 우리가 함께 논의해요. 그게 옳아요. 저는 그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완벽한 화장, 반듯한 눈썹, 잠시 이야기하자고 초대하는 듯한 말투. 논의하자. 저도 똑같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논의할지 알게 되면 말이지. 전 알 권리가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반톤 높아졌습니다. 전 아내예요. 나는 엄마란다. 저는 힘주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는 열쇠와 3일의 기다림이 있을 뿐이야. 나머지는 그 후에. 그녀는 도약하기 전처럼 숨을 급하게 들이마셨습니다. 제가 차문을 열 때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어머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그럴지도 모르지. 저는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알고 있었던 것 같구나. 그리고 난 그 애를 믿는 데 익숙해. 저는 다른 길로 모텔로 향했습니다.
일부러 한 블록을 더 돌았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제게 할 일이 생겼다는 생각과 좀 더 오래 단둘이 있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방에 들어와 지출 수첩 옆 책상에 열쇠를 놓았습니다. 손은 저절로 익숙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날짜를 쓰고 변호사라고 메모하고 은행, 연락 기다릴 것이라는 줄을 추가했습니다. 커피포트에 물이 끓는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머그잔에 물을 붓고 앉아 금속 표면 위에서 램프의 희미한 불빛이 춤추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에는 여동생에게 전화했습니다. 하소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어. 금고에 가기로 했어라고 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소화기 너머로 한숨을 내쉬고는 늘 하던 말을 했습니다. 몸 조심해, 언니. 저는 그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꾸고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여러 밤 만에 처음으로 천장이 아닌 베개에 얼굴을 묻고 어릴 적 모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아침까지 미뤄두었던 것처럼 아침은 평온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로비의 종이컵 커피, 약국까지의 짧은 산책, 광고에 대한 2통의 전화. 방은 조용하다가 낯선 신의 번호로 화면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쓸어 넘겼고 제 이름과 직책을 자로 제듯 반듯하게 말하는 정중한 여성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가 이내 빠르게 뛰기 시작하게 만든 그 말을 덧붙였습니다. 김은숙 고객님, 은행입니다. 개인금고 관련해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지점으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고 마침내 할 일이 생기고 어느 문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게 되었을 때 찾아오는 그 차분함으로 도착했습니다. 입구에서 이름을 말하자 일반 창구가 아닌 종이와 정적의 냄새가 나는 유리 칸막이 너머로 바로 안내받았습니다. 직원이 지점장을 불렀습니다. 부드러운 눈빛과 고든 자세를 한 키 작은 여성이었습니다. 윤지의 지점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저희는 미리 연락을 받고 모든 것을 규정대로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제 신분증을 확인하고 변호사에게서 받은 서류를 꼼꼼히 검토한 뒤 금고실에 들어갈 때 필요한 금속 표차를 가리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평소보다 발소리가 더 둔탁하게 울리는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금고 앞에서 윤지점장은 자신의 열쇠를, 저는 제 열쇠를 꽂았습니다. 자물쇠는 뻑뻑하게 돌아갔고 서류 가방보다 큰 금고가 롤러를 타고 나왔습니다. 한 손으로 손잡이를 잡았을 때 예상보다 더 무거웠고 문득 과거까지 함께 붙잡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열람실은 저쪽입니다. 그녀가 창문 없는 작은 방의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저는 입구 책상에 있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부르세요. 안은 간단했습니다. 책상, 의자 2개, 탁상 램프. 저는 금고를 내려놓고 뚜껑을 열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어느 거리에서든 알아볼 수 있는 민준이의 글씨체로 제 이름이 쓰인 하얀 봉투였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배신감에 찬 떨림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안에 명절 카드가 아닌 만약을 대비해서 남겨두는 것이 담긴 편지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기억해냈을 뿐이었습니다. 엄마. 꾸밈 없고 남의 말 같지 않은 글씨체였습니다. 만약 엄마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제가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난 거겠죠? 수진이의 본 모습을 끝까지 알게 되어 얼마나 마음 아프실지 알아요. 죄송해요. 저는 놀라지 않았어요. 그리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는 민준이의 목소리로 연극적이지 않고 차분하고 사무적인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그는 계약금이 제가 제 작은 아파트를 팔아 건넨 바로 그 돈이라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그것을 선물이 아니라 명예로운 빚으로 여겼고 5년 동안 꾸준히 저축하고 투자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대로 조심스럽게 월급에서 여유가 될 때마다 보태서요. 그리고 모든 계좌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 누구도 그것이 부부 공동재산의 일부라고 말할 수 없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복수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날카로운 문장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의 학창 시절 목록처럼 지침과 염려뿐이었습니다. 먼저 서류들, 그 다음 계좌번호, 그리고 제가 당황할 경우 어디로 전화해야 하는지. 편지 밑에는 여러 개의 서류철이 놓여 있었습니다. 은행 명세서, 투자 포트폴리오, 로고가 찍힌 인쇄물들. 한쪽 구석에는 날짜가 적힌 깔끔한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맨 위 서류철을 열었습니다. 숫자들이 한 줄로 늘어섰고 그 배열 방식에 신뢰는 서늘했지만 저는 갑자기 더워졌습니다. 5년 동안 대략 1억 원 남짓했던 제 계약금으로 민준이는 거의 5억 원이 넘는 돈을 만들어냈습니다. 동화나 신문에 나오는 돈이 아니라 쫓기지 않고 한 달 한 달 끝까지 계산하며 소중하게 한 푼 두 푼 모은 바로 그 돈이었습니다. 모든 항목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이없이 잃지 않도록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든 설명도 함께 있었습니다. 별도의 서류철에서 저는 그가 증거 자료라고 부른 것을 찾았습니다. 인쇄된 대화 내용, 메시지 스크린샷, 영수증 사진, 신용카드 명세서, 손으로 쓴 메모, 날짜, 금액. 이날 수진이는 먹을 것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구매 내역을 보라. 민혁은 동정심에 호소하라고 조언했다. 저는 약해서가 아니라 눈물과는 다른 피로감이 몰려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자세히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보고 있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망신 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곁에 없을 때 저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편지의 마지막 문단은 2번 다시 읽었습니다. 어차피 외울 것을 알았지만 엄마, 제발 모든 일을 정리하고 안전해질 때까지 수진이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마세요. 엄마가 사람을 잘 믿는다는 거 알지만 이번에는 체스처럼 하는 게 좋아요. 먼저 말을 제자리에 놓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거죠. 이 돈으로 누구도 엄마를 불필요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없도록 사세요. 엄마가 화를 내도 제가 할 수 있는 한 곁에 있을게요. 사랑해요, 민준. 저는 편지를 다시 넣고 서류철을 덮은 뒤 심호흡을 몇 번 했습니다. 울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머릿속 선반에 모든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 돈, 여기 서류, 여기 증거, 그리고 침묵하라는 부탁. 문을 두드려 윤 지점장을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민준이가 원했던 것처럼 평탄했습니다. 그녀가 들어와 끈이 달린 두꺼운 봉투를 가져다 주었고 서류를 옮기는 것을 도와주며 어디에 서명하고 어느 창구로 가서 계좌 접근 권한을 설정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원하시면 모바일 뱅킹도 연결해 드릴 수 있어요.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휴대폰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서 더 편리해요. 그렇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라는 말이 얼마나 쉽게 나왔는지 스스로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마치 제가 남의 게임이 아니라 제 인생의 주도권을 쥔 것처럼. 우리는 위임장을 작성하고 번호를 연동하고 신청서에 오류가 없는지 3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저는 금고를 닫고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빈 금고는 더 가벼워 보였지만 안에서는 가져온 것 못지않게 많은 것을 가지고 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윤 지점장은 저를 출구까지 바래다주며 부드럽게 반복했습니다. 힘내세요. 그리고 저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이제 기댈 곳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차 옆에 멈춰서서 다시 세어보려는 것이 아니라 부적처럼 편지에 손을 대기 위해 봉투를 다시 열었습니다. 가방 속에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평범한 시내 번호, 바로 그 번호였습니다. 자신감 있게 말하고 싶을 때 거는 전화. 어머님. 어제의 새 같은 목소리에 시럽을 약간 더한 듯한 달콤한 목소리. 수진이에요. 바쁘지 않으시죠? 제가 생각해봤는데 점심 드시러 저희 집에 오시는 건 어떠세요? 어른들답게 차분히 이야기해요. 금고 얘기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도
논의해야 하잖아요. 저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드문드문 뜬 구름, 봄 햇살, 누구도 방해하지 않으려고 입술을 오므리고 더 빨리 달리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저는 아마 그녀가 아닌 제 자신에게 미소 지었을 겁니다. 좋아, 수진아. 저는 마치 애플파이 레시피를 논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정오까지 갈게. 그녀는 판돈을 건 사람처럼 너무 크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편지 옆에 놓았습니다. 가방 가죽을 통해 서로를 따뜻하게 하도록. 그리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얀 식기, 그녀의 평탄한 목소리, 그리고 제 차분한 목소리를 상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정오가 약속되었고 금고 열쇠는 가방 밑바닥에 증거자료 서류철은 맨 위에 있었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차를 출발시키기 전에 화면이 다시 짧고 집요하게 반짝였습니다. 바로 지금 가장 예상치 못한 낯선 이름으로. 화면에 뜬 이름은 제가 기다리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민혁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불필요한 증인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익숙한 사람처럼 차분하고 거의 전문가 같았습니다. 그는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지금 모두가 힘들고 금고를 둘러싼 어떤 불확실성도 갈등의 원인이 되니 제가 일을 처리하기 전에 건설적으로 모든 것을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끝까지 듣고 그의 염려에 감사하며 마찬가지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을 논의할 수 있지만 제 아들의 뜻을 따르고 서류를 정리한 후에야 가능하다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압박이 통할지 가늠하더니 이내 건조하게 현명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정오쯤 저는 그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집이 아닌 그녀의 집. 수지는 마치 문 앞에서 현관의 모든 발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았던 사람처럼 재빨리 문을 열었습니다. 하얀 원피스, 얇은 귀걸이, 옅은 향수 냄새. 모든 것이 식당에 차려진 식탁처럼 아주 적절했습니다. 소박한 식기, 닭고기와 포도를 곁들인 샐러드, 얇게 썬 빵, 특별한 날에나 꺼내는 도자기 찻잔. 그녀는 미소가 가면이 아닌 호의처럼 보이도록 딱 그만큼만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님 와주셔서 정말 기뻐요. 그녀는 마치 우리 사이에 그 부엌과 내일 저녁까지라는 말이 없었던 것처럼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우리 차분하게 어른답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앉아서 테이블 위에 손을 모으고 그녀가 먼저 분위기를 주도하도록 두었습니다. 수지는 날씨 이야기, 모두에게 이 시기가 얼마나 힘든지, 함께 힘을 합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민준이가 우리가 서로를 지지하기를 얼마나 바랐을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부드럽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 모든 식기와 분위기를 연출한 바로 그 이유를 향해 금고 말인데요. 그녀는 제게 살짝 몸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원을 합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그 안에 있는 것, 보험금, 그리고 계좌들. 제가 훌륭한 재무 상담사를 알아요. 모든 것을 계산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해 줄 거예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가족이지. 저는 한마디도 반박하지 않고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구나. 왜 금고 안에 합쳐야 할 무언가가 있다고 확신하는 거니? 그녀는 평소보다 눈을 더 자주 깜빡이며 아주 잠깐 역할에서 벗어났습니다. 민준 씨는 신중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따로 빼놓았다면 거기엔 분명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럴지도 모르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막연한 이야기일 뿐이야. 저는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 테이블 너머로 건넸습니다. 수진이 포장을 뜯자 그녀는 순간 다른 사람, 갑옷 없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졸업식의 민준이가 있었습니다. 눈 속의 빛, 지금도 제목을 매게 하는 그 미소, 멋지네요. 그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내 곁에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넌 헌신적인 아내였으니까. 그녀는 마치 신호라도 받은 듯 날카롭게 눈을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냅킨을 반듯하게 펴고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도자기 찻숟가락을 제자리에 놓은 뒤 새로운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안에 뭐가 있었나요? 주로 서류들이었어.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명세서, 투자 내역, 편지, 그리고 인쇄된 메시지들이 많더구나. 그녀는 눈도 깜빡이지 않았지만 속에서는 무언가 흔들렸습니다. 냅킨 끝을 잡은 손가락이 굳어지는 것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메시지요? 그녀는 마치 낯선 단어를 발음하듯 되물었습니다. 내 여동생, 너, 그리고 민혁이와의 대화, 다양한 날짜들. 잠시 후 그녀의 평온함에 얇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민준 씨는 그럴 권리가 없었어요. 그녀는 내뱉고는 그 말이 어떻게 들리는지 깨닫고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인쇄물 말이에요? 저는 휴대폰을 켜서 사진 하나를 열었습니다. 몇 달 전 그녀가 여동생에게 그 늙은이가 빨리 이사가서 그 방을 헬스장으로 만들고 싶다고 쓴 바로 그 사진. 수진 쪽으로 화면을 돌렸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 그저 우리 사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잡으려고 급하게 손을 뻗었지만 저는 손바닥만큼 뒤로 물렸습니다. 거의 게으르고 싸울 의사가 없는 듯한 몸짓이었습니다. 다른 것들도 있단다. 저는 여전히 평탄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민준이에게 내가 생활비에 보태지 않는다고 설득하는 내용. 주택담보대출이 그의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갈 때 말이야. 네가 친구들에게 나를 얼마나 쉽게 불필요한 존재로 느끼게 만드는지 이야기하는 편지들도 있어. 만약의 경우에 대한 계획을 다룬 대화도 있고. 익숙한 표현들이더구나. 수지는 마치 시험에서 이미 문제를 뽑았지만 답이 없는 학생처럼 아주 똑바로 앉아 있었습니다. 입술이 하얗게 질렸고 손가락에 쥔 냅킨은 구겨진 밧줄이 되었습니다. 보기 좋지 않네요. 그녀는 마침내 가장 무해한 단어를 고르듯 말했습니다. 저를 모욕하려는 건가요? 아니, 저는 대답했고 그 말이 얼마나 차분하게 들리는지 스스로도 들었습니다. 난 진실을 말하고 싶을 뿐이야. 과장 없이, 소란 없이, 그저 사실만. 그녀는 침을 삼키고 문을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그곳의 대사를 알려줄 누군가가 서 있는 것처럼. 그리고 다시 저를 보았습니다. 그럼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죠. 그 서류들에 얼마나 들어있는데요? 숫자로 넘어가기엔 아직 일러.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네가 왜 장례식 날 부엌에서 자신만만하게 내일까지만이라고 말했는지, 왜 집에서 나와 민준이의 사진이 사라졌는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어. 수지는 눈을 내리깔고 굳이 넘길 필요도 없는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시간을 끌고 공기를 모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테이블 가장자리에 끈이 달린 두꺼운 서류철, 인쇄물과 명세서가 깔끔하게 정리된 바로 그것을 놓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마치 불을 가까이서 보는 것처럼 쳐다보았습니다. 따뜻함이 끌리지만 데일까봐 두려운 듯이 위협은 하지 마세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린 합의할 수 있잖아요. 나도 합의를 제안하는 중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의 언어로. 저는 서류철을 서둘러 열지 않고 아직 소리내어 읽기에는 이른 책 위에 손바닥을 얹듯 그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시선을 들자 수진이 마침내 연기를 멈추고 그저 기다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집이 고르게 숨쉬고 테이블 위 도자기가 더 이상 소리를 내지 않던 그 조용한 순간 옆방에서 짧고 날카롭고 사무적으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저는 이 대화의 다음 대사가 더 이상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화는 울렸던 것처럼 갑자기 멈췄습니다. 수지는 돌아와 아무 일도 없었던 척했습니다. 접시를 바로잡고 꽃병을 옮기고 다시 그 업무용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 어디까지 이야기했죠? 그녀가 시작했지만
저는 이미 서류철의 첫 번째 섹션을 펼친 후였습니다. 사실에 대해서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여기 명세서가 있어. 내가 너희 집에서 사는 동안 주택담보대출은 민준이 월급에서 자동으로 나갔어. 여기 내가 생활비에 보태지 않는다고 설득하는 대화 인쇄물이 있고, 여기 계산 내역도 있지. 여기 너와 민혁이가 어떻게 동정심에 호소할지 논의하는 편지가 있고, 여기 집안에 먹을 것이 부족하던 날들과 일치하는 너의 쇼핑 날짜가 있어. 그가 죽기 한 달 전 지출이 0만 원이 넘어. 미용실, 옷, 부산 여행. 그녀는 진단을 듣는 것처럼 끼어들지 않고 냅킨을 하얀 뼈마디가 드러나도록 꽉 쥐며 들었습니다. 그건 사생활이에요. 그녀가 마침내 내뱉었습니다. 어머님은 이럴 수 없어요. 그건 그의 인생이었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내게 대해 그렇게 자주 이야기했으니 내 인생이기도 하지. 그녀는 더 공식적인 어조를 취하려 했습니다. 좋아요. 그렇다 치죠. 하지만 본론으로 들어가요. 만약 거기 돈이 좀 있었다면 그건 분할할 때 고려되어야 해요. 나는 아내고 나는 엄마야. 저는 힘주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는 내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었어. 유원장과 은행은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해. 우리에겐 나눌 게 없어. 수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도자기 너머로 이제는 미소 없이 보통 위협을 할 때 쓰는 그 직설적인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곤란한 상황에 빠뜨리고 계세요. 제가 법정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상상할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 않는 거야. 난 법정이 필요 없어. 내게 있는 것과 내 테이블 위에 있는 것으로 충분해. 그녀는 시선을 서류철로 옮겼습니다. 마치 종이가 살아나 스스로 말할지 확인하는 것처럼. 그리고는 끈질기게 물어왔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얼마예요? 거기에 얼마가 있냐고요?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제가 말했습니다. 전 알 권리가 있어요. 그녀는 소리쳤습니다. 제가 가게를 관리한다고요? 내 가게는 네가 관리하렴. 저는 부드럽게 정정했습니다. 민준이는 나를 위해 따로 챙겨줬어. 하지만 사실이 너를 안심시킨다면 보여주지. 저는 휴대폰을 꺼내 아침에 윤 지점장이 연결해준 앱을 열고 숫자가 선명하게 보이도록 화면을 수진 쪽으로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반듯한 한 줄의 숫자가 켜졌습니다. 연병장의 군인들처럼 0이 늘어선 5억 원이 넘는 금액. 저는 소리내어 말하지 않고 그저 그녀의 시선이 끝까지 닿도록 두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은 마치 누군가 램프를 끈 것처럼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눈을 제게로 돌렸습니다. 그 눈에는 가면 없는 진짜 공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요. 이건 상속 재산의 일부예요. 이건 무슨 근거로? 제가 물었습니다. 아내라는 근거로요. 너에게는 집, 보험금, 그의 저축이 있잖니. 법과 양심에 따라 모든 것을 가졌어. 내게는 그가 내게 대한 자신의 빚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고, 그리고 서류는 여기 있어. 저는 그 위에 얇은 증거자료 서류철을 올려놓고 끈을 풀고 가장자리를 젖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만약의 경우 내 무능력을 증명하고 연금에 접근하는 방법을 논의하는 대화도 있단다. 너희는 성공하지 못했어. 민준이가 눈치채고 모든 것을 대비했으니까. 수지는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움찔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녀는 너무 빨리 말했습니다. 우린 아무것도. 우린 그냥 말만. 성공하지 못했다는 건 알아. 제가 말했습니다. 그가 너희보다 빨랐으니까. 여기 날짜, 여기 편지들이 있어. 네가 나를 그만 괴롭히고 간단한 사실을 인정한다면 나는 이걸 어디에도 가져갈 생각이 없어. 우리는 서로에게 아무 빚도 없다는 사실 말이야. 우리는 침묵했고 그 침묵은 도자기보다 더 크게 울렸습니다. 그러다 그녀가 천천히 일어나 테이블을 돌아
제 옆에 멈춰 섰습니다. 너무 가까웠습니다. 그녀의 향수 냄새가 느껴질 정도로 가까이 다가와 서류철에 손을 뻗었습니다. 주세요. 제가 보고 싶어요. 저는 서류철을 밀어내지 않고 그저 그 위에 손바닥을 얹고 그녀의 눈을 보았습니다. 안 돼. 저는 조용하지만 논의의 여지가 없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네가 누구인지 상기시키기에 충분하고 나를 보호하기에 충분한 것들이 있어. 어머님은 모르시는 거예요. 그녀가 속삭였고 그 속삭임에는 분노와 애원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게 알려지면 전 끝장이에요. 전 감당할 수 없어요. 알려지지 않을 거야.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한, 너는 진실부터 시작할 수 있어. 그녀는 갑자기 턱을 치켜들었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녀 안에서 압박하려는 습관과 더 이상 압박할 수단이 없다는 두려움이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다시 서류철을 향해 구명조끼를 향하듯 아주 잠깐 뻗쳤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저는 휴대폰을 더 높이 들었습니다. 숫자가 적힌 화면이 그녀의 얼굴 바로 앞에서 번쩍였습니다. 우리는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손을 뻗은 채 저는 서류 위에 손을 얹고 휴대폰을 든 채 우리 사이에는 제가 거의 손대지 않은 차에 찻숟가락이 울리는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자의 가장자리에서 그렇게 서 있는 동안 복도에서 자물쇠가 딸깍하고 문이 삐걱거리며 한마디로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역시 민혁이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마치 자기 사무실인 양. 정장, 서류 가방, 모든 것이 이미 결정된 듯한 얼굴. 그는 테이블을 훑어보고 서류철과 앱이 켜진 제 휴대폰을 보고 수진에게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의 턱 근육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무언가 그의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입니다. 감정은 접어두시죠. 그는 마치 회의 규칙을 발표하듯 말했습니다. 저희는 간단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가족사에 관한 어떤 자료든 전문가 감정을 받아야 합니다. 김은숙 여사님, 서류철을 내려놓으세요. 저희가 확인서를 작성하고 사본을 만들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논의하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가족사가 아니에요. 이건 민준이가 저를 보호하기 위해 모은 것이고 제 것입니다. 그는 거칠지는 않았지만 공기를 밀어내듯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수지는 옆에서 마치 명령을 기다리는 듯 서 있었습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고 그저 서류철 덮개 위에 손을 얹고 단단한 판지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느낄 수 있도록 테이블에 조금 더 힘주어 눌렀습니다. 누구도 당신에게서 아무것도 빼앗지 않습니다. 민혁이 평탄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확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공개적인 분쟁으로 만들고 싶지는 않으시겠죠. 저는 어떤 분쟁도 원하지 않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당신들 계획과 별개로 살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이 말을 알아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무언가 반박하려 했지만 저는 모든 단어가 제자리에 놓이도록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들에게는 집, 보험금, 남편의 저축, 법과 양심에 따라 마땅히 받아야 할 모든 것이 있습니다. 제게는 민준이가 저를 위해 남겨준 제 이름으로 된 돈과 당신들이 과거를 고쳐 쓰지 못하게 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나눌 것도 확인할 것도 없습니다. 수진이 제게 한 걸음 다가왔지만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부딪힌 듯 멈춰 섰습니다. 목소리가 애원으로 갈라졌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이게 알려지면 전 무너져요. 전 견딜 수 없어요.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을 거야.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내버려 두고 내가 생활비에 보태지 않았다고 떠들고 다니는 것을 멈추고 집에서 나와 민준이의 사진을 지우는 것을 멈추고 나를 기술적인 문제로 여기는 것을 멈춘다면 말이야.
나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고 당신 남편의 어머니야. 민혁이 미간을 문질렀습니다. 짧고 짜증 섞인 동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적인 어조를 되찾으려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겐 서면 합의 형식이 필요합니다. 누구에게도 당신들 수첩에 적어두세요. 제가 부드럽게 말을 끊었습니다. 양측은 모든 것을 이해했다. 상호 청구는 없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침묵은 소미불처럼 내려앉았고 제 찻잔 속 찻숟가락조차 떨림을 멈췄습니다. 먼저 포기한 것은 수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주저앉아 너무 조용히 숨을 내쉬어 그것은 한숨이 아니라 가슴에서 빠져나온 어떤 공허함 같았습니다. 알았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알았어요에는 동의도 힘도 없이 오직 피로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알아서 사세요. 그렇게 할 거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고. 저는 일어나 서류철을 가방에 넣고 그 위에 휴대폰과 민준이의 편지를 얹어 가죽을 통해 그 무게를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혁은 반걸음 비켜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압박하지 않고 그저 선택지를 세어보며 원하는 것보다 적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 저는 멈춰서서 원망도 희망도 없이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건 내 집이야. 이 집에 진실이 있을 수도, 비핵자가 있을 수도 있겠지. 그건 네가 결정할 일이야. 밖은 서늘하고 맑은 날이었습니다. 빛이 눈을 찌르지 않고 그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날. 저는 서두르지 않고 정류장으로 걸어갔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제 안에는 소박하고 거의 일상적인 질서가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은 모텔, 내일은 임대차 계약, 주말까지 짐 옮기기, 그리고 월요일에는 은행에 가서 정기적으로 돈이 들어오도록 설정하기. 베개 밑에 돈을 두지 않도록 서두르지 않고 큰 제스처 없이 우리 방식대로 목록에 따라 집은 사흘 만에 찾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가끔 말썽을 부리지만 금방 고쳐지는 오래된 5층 벽돌 아파트의 평범한 원룸. 봄이면 나일락이 피는 마당이 보이는 창문. 그리고 목소리에 어떤 친척들의 몇 년치 대화보다 더 많은 온기가 담긴 집주인. 계약서에 서명하고 짐 상자를 옮겨와 낡은 가스레인지 위에 주전자를 올려놓고 창틀을 닫고 가장 먼저 액자들을 놓았습니다. 졸업식 재킷을 입은 민준이, 여름 바닷가에서의 민준이와 나, 썰매를 타는 조카와 함께 있는 민준이. 액자는 예전만큼 많지 않았지만 제게는 충분했습니다. 빈자리를 돌아보지 않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은행에 한 번 더 가서 생활비로 쓸 소액을 자동 이체하도록 설정했습니다. 나머지는 괜한 걱정을 하지 않도록 깔끔한 예금 상품에 나누어 넣었습니다. 윤 지점장이 그게 더 안전해요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게 더 마음이 편해요라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에는 여동생에게 전화해서 이사했고 이제 내 열쇠, 내 문, 내 커튼이 생겼으며 침묵을 벌이 아닌 내 주전자와 수첩과 공기가 있는 질서로 받아들이며 사는 법을 배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지는 전화하지 않았고 민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번은 최 변호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짧고 요점만. 이에 제기 없음. 사건 종결. 저는 감사합니다라고 답하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논의할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끔 아침에 머그잔을 들고 벤치에 나가 청소부가 작년 낙엽을 모으는 것을 볼 때면 저는 어떻게 문 밖으로 쫓겨났는지, 심지어 은행방에 앉아 편지를 손에 들고 있었는지조차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릴 적 민준이가 늘 배낭을 확인하던 것을 생각합니다. 손전등, 건전지, 반창고, 물, 사과. 혹시 모르니까 그는 자랐고 배낭은 보이지 않게 되었지만 그는 다시 모든 것을 제자리에 놓아주었습니다. 손전등도, 물도, 사과도. 오직 이번에는 저를 위해서. 이것은
복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수는 시끄러운 단어이고 계속 살아가는 것은 조용하고 힘든 일이니까요. 이것은 언젠가 다시 그을 필요가 없도록 그어야 하는 경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슬픔이 아니라 굴욕으로부터 지켜주는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음에 들 필요는 없지만 숨 쉴 공간을 만들어주는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끔 저녁에 저는 창가에 찻잔을 놓고 책을 몇 페이지 읽고 소리 내어 말합니다. 민준아, 나 잘 해내고 있어. 누군가 듣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것은 압니다. 제가 남의 문을 닫고 나온 그날, 제 문이 열렸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빠르지도 아름답지도 관객도 없이 그저 고개를 들고 똑바로 걸어가기에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살이신지, 어디서 오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는 누가 우리를 보고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앞으로 더 많은 실제 삶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